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냥 유전자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기계 같은 존재일까? 오늘 바로 이 질문, 현대 생물학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인 이기적 유전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리는 생존 기계다. 리처드 도킨스가 1976년에 던진 이 한마디가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아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가 생명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진짜 도발적인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문장 하나가 글쎄 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DNA의 꼭두각시고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으로 살 운명이라는 걸까요? 자, 오늘 바로 그 오해의 두꺼운 안개를 싹 걷어내고 이기적 유전자가 대체 무슨 뜻인지 그 진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바로 이기적이라는 이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도킨스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진화의 주인공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도킨스는 말 그대로 관점을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유전자의 눈으로 생명을 바라보자고 제안한 거죠. 이 관점으로 보면요, 더 이상 인간이나 동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자기를 복제하려고 잠시 빌려 타는 운반체 혹은 생존 기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오해와 논란이 사실은 이기적이라는 이 단어 딱 하나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오해, 바로 유전자 결정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전자가 우리의 모든 걸 결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의지 따윈 없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도킨스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유전자가 우리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건 맞지만 우리의 운명 자체를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특히 인간만큼은 우리의 의식과 문화를 통해서 유전자의 명령에 반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까지 강조했거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기적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유전자가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감정이 있겠어요? 그냥 자연 선택이라는 그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자기 복제품을 더 많이 퍼뜨리는 유전자. 그게 바로 성공적인 유전자고 도킨스는 이걸 그냥 이기적이라는 단어로 비유한 것뿐입니다. 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토끼 두 마리가 있어요. 한 마리는 포식자 앞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다른 한 마리는 비겁하게 냅다 도망가서 숨어버립니다. 자, 둘 중에 어떤 토끼의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비겁하게 도망친 토끼겠죠. 바로 이겁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 보면 비겁함을 만드는 유전자가 용감함을 만드는 유전자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다시 말해 더 이기적인 유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죠. 아니, 유전자가 그렇게 자기 목재에만 혈안이 된 이기적인 존재라면 우리는 왜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돕고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걸까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상에 대한 도킨스의 설명이 이게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유전자는 이기적인데 왜 우리는 희생을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혈연 선택이라는 개념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 나를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 같은데 유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아주 지능적이고 이기적인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예를 들어 저와 제 형제는 유전자를 50%나 공유하잖아요. 그쵸? 자, 만약에 제가 제 자신을 희생해서 형제를 구했다고 쳐요. 그럼 저는 죽지만 제 유전자의 절반을 가진 형제는 살아남아서 자손을 낳겠죠? 그럼 결국 제 유전자의 상당수가 다음 세대로 무사히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친척을 돕게 만드는 유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복제하는 데 성공한 셈이죠. 정말 영리하고 이기적인 전략 아닌가요? 그런데 도킨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게 또 재밌어요. 생물학 세계에 스스로를 복제하는 유전자가 있다면 우리 문화 속에도 스스로를 복제하고 퍼져나가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것에 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바로 그 밈입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쓰는 그 밈의 어원이 바로 이거예요. 밈은 뭐냐면 문화가 전달되는 기본 단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 노래 멜로디, 어떤 사상이나 신념, 아니면 뭐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나 말투, 이런 게 다 밈이 될 수 있어요. 유전자가 몸을 통해 복제된다면 밈은 모방을 통해 우리의 뇌에서 다른 사람의 뇌로 점프하면서 스스로를 복제하고 진화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기적 유전자 이론은 진화 생물학의 거의 교과서처럼 중심 이론으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 들어서 이 단단해 보였던 이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강력한 반론이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과학계에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 도전의 중심에는 시스템 생물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데니스 노블이 있습니다. 노블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유전자가 생명의 중심이라는 생각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생명이라는 복잡한 현상을 너무 단순하게만 보는 위험한 관점이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점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도킨스에게 유전자는 생명의 모든 걸 설계하는 청사진이고 우리는 그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옮기는 운반체에 불과해요. 하지만 노블은 정반대입니다. 유전자는 무슨 청사진은커녕 오히려 생명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 갇혀있는 포로일 뿐이라고 말하죠. 노블은 아주 멋진 비유를 드는데요. 바로 생명을 음악에 비유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교향곡이 그냥 악보 하나만 툭 던져놓는다고 연주되나요? 아니죠. 수많은 악기들이 지휘자와 함께 호흡하고 서로 상호작용해야만 만들어지잖아요.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전자 하나가 아니라 세포, 조직,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장엄한 교향곡이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는 그저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악기 중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야 할까요? 도킨스일까요? 아니면 노블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맞고 틀리고 정답이 딱 정해진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자들이 치열하게 파고들고 있는 살아있는 탐구 과정 그 자체인 거죠. 두 관점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까요? 도킨스는 유전자라는 작은 단위에서부터 생명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상향식, 즉 바텀업 관점이고요. 반대로 노블은 전체 시스템이 유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다방향 관점입니다. 결국 생명을 생존을 위한 기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여러 요소가 어우러진 한편의 음악으로 볼 것이냐, 정말 근본적인 시각 차이죠. 그리고 이 논쟁은 그냥 과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질병을 어떻게 바라보고 치료할 것인지, 더 나아가서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과연 수억 년 전부터 내려온 유전자 코드에 의해 프로그램된 존재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시스템일까요? 자,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우리는 과연 DNA라는 정해진 악보에 맞춰 춤을 추는 꼭두각시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삶이라는 음악을 만들어가는 작곡가일까요? 그 최종적인 답은 아직 쓰여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 거대한 질문의 정중앙에 서 있는 것이죠.